반야바라 밀다 심경반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 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곧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담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듬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 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 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법학공선기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감히 여기 앉아서 법문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 아버지가 그 강릉 사범학교 출신이신데 그 같은 동기분 중에 한 분이 출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그 저를 들락거렸던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불교가 저희 집안의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교수불자연합회 처음에 창립을 할 때 그때 1기로 그 불국사에서 그게 처음 만들어졌었을 때 거기 관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우리 만해마을 그 백담사 밑에 거기 제가 당시 연기현 교수님이 교수불자연합회 회장을 하셨었는데 그때 제가 조교를 했고 귀국하고 나서 2016년인가 7년도부터 저도 이제 교수불자연합회에 들어와서 활동한 지가 벌써 한 몇 년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대를 이은 교수불자연합회 회원이 됐고, 그래서 미리 좀 광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7월 2일부터 7월 4일 동국대학에서 교수불자 대회가 있으니까 많은 분들 오셔서 좀 참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유럽의 불교 중흥과 시사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과연 유럽에서 불교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까? 제 개인적으로도 그 프라이burg에서 공부를 할 때 사실은 그 불교를 공부하시는 스님을 만나 본 적도 있었고, 그래서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목자는 유럽 불교의 뭐 흐름, 그다음에 불교의 현황, 유럽 불교의 특성, 그다음에 우리가 방향성이 뭔가 이것까지 같이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간다라 불상 딱 보이시죠? 어, 이 불상이라는 게 처음부터 나왔던 게 아니랍니다. 원래 석가모니께서 이제 열반하시고 나서 몇백 년까지도 이 불상 같은 게 수용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 로마 때 보면은 다 석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와 같은 불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간다라 미술, 간다라 불상 자체가 이미 불교 문화와 유럽 문화의 교류가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간다라 불상의 얼굴과 머리칼은 그리스의 석상과 상당히 많이 닮았다고 합니다. 불상이라는 형식 자체가 벌써 유럽과 불교 문화의 교류의 산물이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기원전 2세기 때 그리스의 밀란다 왕, 그 다음에 인도의 고승인 나가세나 존재의 대화를 기록한 고전 밀린다 팡하라는 이 책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고대 불교와 유럽의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원정을 할 때 많은 그리스 철학자들이 그때 같이 참가를 했었는데 그때 인도에서 이른바 알몸 철학자라고 알려졌었던 당시 나체 수행자들을 만나서 같이 교류를 했었다고 서로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인도의 고행자들을 시라마나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주처 없이 그냥 무소의 삶을 살고 있던 그런 분들이겠죠. 이분들은 이제 주로 불교라든가 자이나교 이분들을 수행하는 분들이고 이분들을 사마나라고 불렀고 이걸 중국에서는 사문으로 해석을 번역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스님들을 갖다가 사문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리스 로마 때, 그 기원전 2세기 때, 그리고 알렉산더 원정 때 이와 같이 불교와 유럽의 만남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세 13세기 들어서니까 반 리스비르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중세 유럽인으로는 최초로 불교 국가를 갖다가 방문하고 그것을 관찰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선교사로 1554년에 몽골을 방문했는데 당시로서는 불교와 도교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르코 폴로, 그다음 이 사람이 이제 실론, 지금의 스리랑카죠. 스리랑카를 방문을 해서 불교를 접했고요. 그리고 마테오 리치가 예수의 선교사 소속이었죠. 이제 중국의 카톨릭을 갖다가 전파한 인물인데 이분도 이제 중국에 가서 중국 불교를 약간 허무주의의 일환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16세기에서 18세기 사이에 유럽의 많은 선교사들이 동남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일본 또는 티벳을 방문했었다라는 그런 기록들을 많이 남겼다고 합니다. 근대 와서는 놀랍게도 많은 철학자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당히 유명한 철학자들이 불교를 접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왜 우리가 염세주의 철학자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쇼펜하우어였었습니다.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생에서 가장 영광된 일은 불교를 만나는 것이다. 스스로를 또 불교 신자라고 칭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뭐 유명한 책이죠. 의지와 표상으로서 세계를 통해서 이 독일어권의 불교 철학하고 불교 윤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불러일으켰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영향을 받은 게 바로 우리가 유명한 그 니체였었죠. 이 염세주의 철학자라는 이 쇼펜하우어의 별칭처럼 이 서양인들이 이 불교를 약간 현실 도피처럼 받아들이는 철학으로 했던 게 이분의 이 철학 사조와도 상당히 관련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어떤 걸 주장하셨냐면 이 기독교적인 인격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을 했었고 윤회설을 인정을 하고 일상의 삶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뭐 너무나 불교적이죠. 그리고 이 고통을 극복을 위해서는 즉 감각적인 욕망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거 완전 해탈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나 유사한 철학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던 게 이분이었다라고 합니다. 또 막스 밀러, 저 고등학교 때 독일인의 사랑을 썼던 그 소설가로 유명했었던 이 막스 밀러가 놀랍게도 대단히 유명한 불교 학자였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이름에서 알 수 있던 것처럼 원래는 독일인입니다. 이제 귀화를 해서 영국인이 됐던 분인데 이분의 아버지도
유명한 제 학자였었다고 합니다. 시인연대 그 비레르 밀러의 아들이었고 근데 이분이 이제 영국에서 그 산스크리트 언어학 그다음에 이 종교학을 많이 공부를 했었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베다와 우파니샤 등 그 인도의 고대 경전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산스크리트 문헌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파리로 유학을 옵니다. 그리고 당시에 불교학의 대가였던 분이 있었는데 그게 유진 비르네프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의 제자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귀화를 합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교수가 돼서 인도 유럽어족을 중심으로 한 언어학과 종교학의 본질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아마 인도 유럽어족 했다라는 게 제 생각에는 독일인이다 보니까 독일어를 갖다 인도 게르만어라고 하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쪽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나름대로 유명한 말씀을 하셨던 게 하나의 종교만을 아는 것은 종교를 모르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참 놀랍게도 동방선서, 법구경, 금강경, 그다음에 대품 반야심경, 소품 반야심경, 아미타경, 무량수경, 그다음에 대승경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부 다 번역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인도 이 유럽에서 불교가 학술적으로 뿌리 내리게 하는데 상당히 혁혁한 공을 세웠던 분이 바로 이 막스 밀러라는 분이었었습니다. 불교에서 너무나 유명한 분이 바로 이분이죠. 바로 헤르만 헤세였었습니다. 제가 공부한 독일 프라이부르크에서 한 2시간만 가면 튜빙헨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근데 이 헤르만 헤세가 보니까 이분이 아주 엄격한 기독교 집안에서 컸고 신학 관련된 고등학교에서 그 공부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걸 못 버티셨답니다. 그걸 때려치고 나와 버립니다. 나와 가지고 뭘 했냐면 조그마한 서점에서 그 책방에서 그 점원으로 일을 합니다. 그 튜빙헨에 가니까 실제로 그 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헤르만 헤세 소설을 갖다 쭉 팔고 있었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 사 갖고 왔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뭔가 억압하고 그 엄격하고 규율을 하고 이런 거를 못 버티시는 분이 그 엄격한 신학교에 갔었기 때문에 그걸 못 버티고 결국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당시에 1 차 대전, 2차 대전 때에 그 경직된 사회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아예 스위스로 망명까지 해 버립니다. 예.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우리가 아는 수많은 책들을 쓰게 됩니다. 뭐 데미안이라든가 뭐 이런 책들을 다 쓰게 되죠. 1946년도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로 유럽에서 가장 존경받고 있는 정신적인 스승으로 평가받는 분이 헤르만 헤세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명상을 많이 하고 요가도 많이 했고 그 자주 불교적인 이 정신 집중, 무아의 참전, 이런 침전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집안 출신이지만 불교에 심취를 했고 기독교 선교사로 인도에 파견됐던 부모 덕분에 오히려 인도 문화와 동양 사상을 미리 접하게 됐었었고 그래서 1, 2차 대전 때 이 정신적인 공황 상태가 있었던 그 유럽에서 이 상실감, 좌절감을 갖다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로 이 동양 사상, 특히 이 불교에 심취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 와중에 책을 쓰셨던 게 그게 시타르타였었습니다. 그 책은 무려 지금까지 무려 1,000만 권 이상이 판매가 된 책입니다. 심리학에서 뭐 너무나 유명한 분이죠, 사실. 예, 프로이드만큼이나 또 유명한 분이 이분이라고 합니다. 예,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분이신데 이분도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답니다. 그런데 동양 철학에 빠지셔 가지고 아예 여기에 심취하셨던 철학자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은 되게 이제 멋진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이게 상당히 많이 공감이 갔었었는데 서양이 만들어낸 가장 큰 갈등 중에 하나가 학문과 신앙 사이의 갈등이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예쁜 여학생 따라서 교회를 갔었습니다. 예. 가서 그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왜 가자마자 날 죄인이라 그러지? 뭐 그런 부분. 또 뭐 죽었다가 뭐 사흘 만에 부활했다 그러지? 이게 뭐 신하면 차라리 그러려니 하겠는데 또 뭐 약간 무차별적인 믿음을 강요를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무리를 걸었다. 이게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는 도저히 안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 신앙적으로 접근하면 이 과학적인 문제 제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서양에서는. 예. 과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이성적으로 접근했었을 때 받아들일 수 없는데 자꾸 믿음을 통해서 강요하니까 "이것이 서양이 만들어낸 가장 큰 갈등이다."라고 융이라고 하는 학자가 얘기를 한 겁니다. 반면에 이 동양의 종교를 보니까 학문을 보니까 동양에서는 어떤 학문도 사실에 대한 열정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어떠한 종교도 단순한 믿음을 근거로 하지 않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양에서는 인식을 하는 종교가 있더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83세 1958년 영국의 BBC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기독교를 믿습니까? 라고 하니까 잠시 고민을 하더니 현재 믿을 필요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다양한 불교 사상 주석서를 발표를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대단히 존경하는 철학자 중에 한 분입니다. 칼 야스퍼스입니다. 이분은 독일의 철학자 대표적인 분이 이제 하이데거, 마틴 하이데거. 예, 제가 공부한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총장을 하셨던 분이 바로 이 마틴 하이데거였었습니다. 그분의 연인이자 제자가 더 유명하죠. 사실 한나 아렌트라고 유태인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나 아렌트가 유태인이다 보니까 유태인과 당시에 독일의 뭐 나치가 만든 악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국시민법인데 그 제국시민법에 의하면 유태인 여성과 결혼을 해서도 안 되고 유태인과 성관계를 해서도 안 됩니다. 다 처벌 대상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한나 아렌트는 이제 미국으로 망명을 하고 당시 최고의 지성이었던 마틴 하이데거는 나치에 부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 당시에 양대 산맥이라고 했었던 칼 야스퍼스의 부인도 유태인이었었습니다. 그 나치가 이혼을 하라라고 했는데 그걸 거절합니다. 그리고 교수직이 박탈이 되고 사실상 모든 출판이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자택구금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로서 철학자로서 자신의 지조를 끝까지 지켰던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이 위대한 철학자라는 책을 씁니다. 그 연구 대상으로 삼았던 동양과 서양의 위대한 철학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분으로 바로 석가모니와 용수보살을 포함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얘기를 합니다. 불교는 폭력도, 이교도엔 박해도, 마녀재판도, 십자군 전쟁도 동반하지 않은 유일한 종교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대충 아마 흐름이 이해되실 겁니다. 왜 이 당시에 1, 2차 대전을 겪었던 유럽에서 이 사람들이 왜 자꾸 불교에 심취하게 됐는가? 그러니까 그만큼 1차 대전, 2차 대전, 세계대전을 통해서 유럽은 완전히 정신적인 공황 상태가 빠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믿어왔었던 기독교 사상이 이 엄청난 참상을 가져오는 걸 보고 그 대안을 갖다가 계속 극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 중에 대안으로 찾았던 게 바로 이 동양의 불교 사상이 였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서해 심리학자인 에리 프롭입니다. 이른바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시초라고까지 불리는 분이죠. 이분은 유태인입니다. 그래서 나치에 박해를 받았던 분입니다. 20세기 철학자 중에 가장 대중적으로 읽혔던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원래는 탈무드 학자가 되고자 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대학에 가서 불교를 만나고 유태교 신앙을 갖다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불교를 인류 역사상 모든 종교들 중에서 가장 우상 파괴적이고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종교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 프롬은 불교야말로 철저하게 이성에 입각한 종교고 어떤 비합리적인 신비화나 계시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종교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가장 대표적인 책이 바로 소유냐 존재냐, 누가 봐도 불교의 영향을 받았던 가장 대표적인 저서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또 아침 10시부터 11시까지 매일같이 명상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머지 두 분도 워낙 유명한 분들입니다. 아인슈타인 그리고 토인비입니다. 아인슈타인도 유태인이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린스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미래의 종교는 우주적 종교가 되어야 한다. 만약 누군가 나에게 현대 과학에 가장 상응하는 종교를 뽑으라면 그것은 불교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학자 입장에서도 가장 이성과 합리적인 종교라고 봤다라는 거죠. 토인비 교수의 사망하기 전에 옥스퍼드 때 강연 그 인터뷰는 워낙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연을 했었는데 한 200년 뒤, 300년 뒤 역사가들이 20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꼽으라고 하면 뭘 할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학자들은 뭐 2차 대전, 히틀러의 등장 뭐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했었었는데, 놀랍게도 토인비 교수님은 동양의 불교가 서양에 건너온 것이 어떻게 보면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대충 그 흐름이 읽히십니까? 그 동양의 불교가 서양에 전파된 흐름들을 보면 대부분 지성인을 통해서, 학자들을 통해서 불교가 해석되고 그것이 소개가 되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아시아 불교가 유럽에 본격적으로 퍼지게 된 것은 이른바 이거를 갖다가 소개한 일본의 승려가 있었는데, 이게 스즈키 다이세스라고 하는 일본 승려였었습니다. 이분이 시카고에서 개최된 세계 종교의회에 이분이 참가를 해가지고 여기서 신불교라는 것을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불교에서 강조했던 게 젠이었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일본에서는 이 선불교가 그다지 이렇게 보편화된 방식은 아니었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아마 이쪽에 심취하셔가지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선을 본격적으로 소개를 하시면서 유럽에 이른바 선불교가 보급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스즈키 다이세스는 사실은 일본 제국주의에 또 가담을 해서 어떻게 보면 불교 정신과는 좀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죠. 달라이 라마라고 소개가 됐는데 원래는 14대 달라이 라마죠. 이분의 본명은 텐진 가초라고 합니다. 198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했고 2006년도 미국 의회에서 황금 메달을 수상을 합니다. 타임지에서 이분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간디의 정신적 후계자다. 왜냐하면 비폭력, 평화주의 이걸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교의 비폭력 정신, 평등, 평화 이런 것들을 선포하면서 세계 스승이라고까지 별명을 받으셨고 유럽 불교의 전파에 대단히 큰 역할을 담당을 하셨습니다. 국내도 많이 소개되셨던 분입니다. 틱나타 스님입니다. 얼마 전에 열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동국대학교 다닐 때 우리 동국대학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강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열심히 이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불교 지도자이셨고 1961년도 프리스턴 대학하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비교 종교학 강의를 하셨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에 전 세계를 돌면서 이 평화 운동을 펼치셨고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추천으로 노벨 평화상 후보까지 올라가셨던 분입니다. 나중에 이제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나서 프랑스로 망명을 하시고 프랑스 보르도 지방에서 그 세계적인 명상 공동체를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불교에 대단히 큰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교가 유럽에 소개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큰 흐름으로는 철저하게 지식인들을 통해서 불교가 전파가 됐고 그다음에 동양에서는 몇몇 탁월한 스님들을 통해서 불교가 유럽에 전파가 됐습니다. 유럽의 불교 현황을 보면 현재 약간 묵과할 수준을 넘어선 단계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답니다. 앞에서 잠깐 보셨던 것처럼 불교가 서양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것은 기원전부터, 그리고 지중해 로마 그때까지 있었고 본격적으로 이제 연구된 것은 19세기 초, 20세기 초 이제 학문적인 수준으로 많이 전파가 되어 왔었습니다. 이 서양 종교는 이제 선교사들이 식민 정책의 일환으로서 와가지고 이 종교가 주입이 됐더라면 아시아에서의 이 불교의 전파는 선교사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 스스로 자각에 의해서 관심을 갖고 불교를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전법 활동이 됐다라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즉 유럽에서는 불교는 학문으로서 전파가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1950년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스즈키 다이세스를 통해서 일본의 이제 정토진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유럽에 오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으로 다른 유럽 국가에도 이제 불교가 전파되기 시작을 합니다. 유럽의 선사들이 이제 일본의 선사들이 유럽 투어를 하면서 일본 선분교, 선불교에 대해서 관심을 증폭을 시켰고 이 선불교가 또 이제 티베트 불교에까지 관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970년대 이르면서 달라이 라마들이 유럽에 자주 방문을 하면서 법문을 하셨고 그리고 돈독한 관계를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 불교 센터가 많이 만들어지고 대부분 이 불교 센터는 이제 선과 관련된 그런 센터로 많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60년대 베트남 출신의 정치적인 망명자
그다음에 불교 국가에서 유럽으로 많이 이주를 하면서 망명을 하면서 이 불교 인구가 유럽에도 점차 증폭하게 되면서 불교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특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실리콘밸리에 이 선센터가 되게 많답니다. 실리콘밸리가 우리가 알다시피 스탠포드 대학 이런 데가 이제 워낙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 창업도 많고 근데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들 자살을 한답니다.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 안에서는 아예 자살 방지 센터, 심리 상담 센터 그걸 다 두고 있고 그래서 어떤 특정된 곳에서 자꾸 자살을 해 가지고 거기 뭐 데스밸리라고 하는 부르는 데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하도 많이 거기서 자살을 해 가지고. 예 그 대안으로 만들었던 게 이 선불교였었습니다. 거기서 명상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이 명상을 하니까 자살률이 확실히 많이 급감을 했다라는 그러면서 이게 많이 이제 퍼졌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이 불교가 상당히 많이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어 벌써 한 300여 개의 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주로 이제 선센터와 관련됐다고 하고 영국 불교는 상당히 자리를 잡았고 상당히 장래가 발달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유럽에서도 왜 특히 영국에서 이 불교가 많이 자리를 잡았을까? 사실은 영국은 전 세계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었고 특히 아시아권에 불교권의 식민지를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식민지를 제대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불교를 이해하겠다고 해서 이 불교 경전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근데 그게 거꾸로 이들을 감화시켜 가지고 오히려 영국에서 불교 신자가 많아지는 이런 역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아시다시피 카톨릭이 압도적입니다. 인구의 대부분이 카톨릭 신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종교 조사를 해 보면 자신의 카톨릭 신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답니다. 예. 그냥 근데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프랑스도 인도차이나 이쪽에서 이민 불교가 많이 전파가 됐고 처음에는 이론적인 연구였었었는데 2차 대전 전후로 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수행을 하는 불교 인구가 본격적으로 늘어났고 그리고 그래서 선센터, 불교센터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 불교와 관련된 책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아예 전용 수도장 그러니까 성을 갖다가 불교 어떤 센터로까지 만들어낸 것도 많다고 합니다. 재밌는 게 이태리인데요. 이태리 같은 경우는 신부님이라든가 수녀님들이 오히려 이 불교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답니다. 그리고 정작 이 불교를 갖다가 산스크리트어를 갖다 번역해서 알린 사람들도 대부분 이 신부님과 수녀님이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현재 이 종교도 상당히 소수 종교긴 하지만 상당히 많이 포교당이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고 이탈리아 학자 중에서도 불교를 갖다가 공부하는 학자들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어 저도 들은 얘기긴 합니다만 이 묵주, 단주 이거를 카톨릭에서 염주라고 하나요? 뭐 그 묵주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도 사실 여기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통도사 가서 성파 대종사 스님 만나서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르네상스 때만 해도 그전만 해도 우상 숭배가 걸려서 뭐 예수님이라든가 이런 그림 같은 걸 못 그리게 했었답니다 이게. 예. 이제 예수의 성모 마리아 상도 할 수 없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게 르네상스가 되면서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포교 수단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예를 어디서 볼까 하니까 아시아에 이제 불화가 있고 탱화가 있고 그래서 그걸 보고서 많이 참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의 포교 수단으로서 많은 그림이라든가 이제 동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 못 그 원천을 불교로부터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후광이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 그림 보면. 성화에도 후광이 있습니다. 근데 훨씬 더 물론 불화가 앞선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이태리에서도 이 카톨릭에서도 이 불교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돼 있다고 합니다. 예 독일에서도 아예 베를린에 부디스티시 하우스라 그래 가지고 불교와 관련된 얘기들이 있고 1933 년도에서는 아예 유럽 불교 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2차 대전의 전분 국가였었기 때문에 예 이 어떤 유럽적 가치관이라든가 회의에 느꼈던 사람들이 동양적 가치관을 대안으로 찾았고 그것이 불교가 됐었다고 합니다. 베를린 또 함부르크, 뮌헨에서 불자들이 모여 가지고 1955 년도부터 이미 독일 불교 협회가 만들어져서 75 년대는 유럽 불교 연합까지도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 불교 협회가 지금 현재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현재 유럽의 16 개국 50개 국가가 회원 단체로 되어 있고 매년 유럽과 국제적인 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 약 300만 명 가까이 되는 불교 인구가 있고요.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비중이 낮지는 않지만 이민자들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자꾸자꾸 신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럽의 불교협회는 그 카운슬 오브 유럽이라고 해서 유럽 평의회 소속까지도 참여할 수 있는 지위까지가 됐고, 그리고 EU 안에서 이 인권과 관련된 위원 자격도 획득을 해서 여기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요 그림을 보시면 이제 프랑스에서는 앞으로 몇 년 안에 불교가 카톨릭, 이슬람에 더불어서 세 번째 종교가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시사주간지인 미국의 타임지에서는 1966년 당시 미국의 불교 신자가 적어도 1,000만 명 이상이 될 것이다. 지금은 더 많아지겠죠. 그렇게 또 보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급해서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에서는 이 불교가 전파된 유래를 보면 식민 지배의 수단으로서 학문적으로서 이 경전을 갖다가 공부했고, 그것이 이제 불교 탐구가 이어졌었던 겁니다. 즉 학문으로서 불교가 되어 왔었다라는 겁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막스 밀러라든가 또 유진 브리너프라든가 이런 분들, 그리고 이후에는 젠, 선, 참선, 명상 이거를 통해서 점차 많이 이제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선을 의미하는 젠은 프랑스 사전에서도 이게 공식 영어로 원어로까지 등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 불교의 모습인데요. 불상을 두고 앞에서 요가라든가 명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분은요, 가톨릭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명상, 그러니까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수단으로서 이게 종교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내면의 완성, 내면의 평화를 이루는 수단으로서 이 명상으로서 이것이 지금 현재 불교가 많이 지금 유럽에 좀 전파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고급 정신 문화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 이 불교가 그렇다면 유럽에서는 종교냐 아니면 학문이냐 철학이냐 이 논쟁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로서라기보다는 약간 삶의 철학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유럽의 불교는 그럼 어떤 불교냐? 티베트 불교가 많이 퍼졌을까? 티베트 불교냐? 일본 불교가 퍼졌을까? 일본 불교냐? 아니랍니다. 이분이 유럽계에 있는 스님들이 오셔 가지고 계를 받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는 그 나라에 맞게끔 또 나름대로 이 사찰을 또 운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불교가 있고 독일에서는 독일 불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다양한 불교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린 종교를 지향한다고 합니다. 유럽의 사찰은 그래서 불교 신자 이외에도 기독교라든가 이슬람이라든가 모든 신자들에게 열려 있고, 이분들은 자신들의 종교와 관계없이 법당에서 참선을 하고 경전을 공부하고 있고, 따라서 유럽에서는 이 신도라는 표현 대신에 이 회원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를 운영하시는 이 스님들도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사찰을 운영한다라기보다는 불교의 원리를 전파하고, 그리고 그렇게 부처님 말씀에 따라 살도록 하는 것이 하는 거기 이 불교를 전파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열린 종교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영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오스트리아 주요 유럽 국가의 불자 인구가 2000년도에 비해서 약 2배 이상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유럽에서는 지금 종교적인 무관심이 진행된 지 되게 오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공부했었던 독일에서도 신부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폴란드에서 신부님을 수입해 옵니다.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도 신부님을 수입합니다. 근데 여기도 참 모순이 있습니다. 미사를 집전하는 신부님은 100인만 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모셔온 신부님은 장례식만 집전합니다. 예, 그게 참 모순인데 가톨릭 신자들이 흑인 신부님의 미사를 받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면 거기는 교회라든가 성당에 가면 신도가 많냐? 젊은 사람은 안 갑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가느냐? 결혼식과 장례식은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시기 위한 신부님들 수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젊은 층들의 입장에서는 종교에 대한 어떤 이 믿음이라든가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유럽은 어떻게 보면 종교가 지금 자꾸자꾸 퇴행하고 있고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불교는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평가를 할 때 그래서 이 유럽에서의 불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라기보다는 아니면 약간 다원화된 종교 또는 철학으로서 삶의 철학으로서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것이 많이 퍼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가 과연 생활 철학인지 아니면 종교인지 그에 대해서 계속해서 토론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게 상당히 좀 아이러니한데요. 불교가 상당히 고급스러운 문화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지식인들을 위주로 해서 이 불교 신자가 많다 보니까 뭔가 조금 있어 보이는, 그래서 이 단주라든가 뭐 집에 불상이 있다고라든가 그런 정말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문화 상품으로서 지금 불교가 많이 전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그래서 지식인들을 위한 종교 콜드 부디즘이라 그럽니다. 거기서는. 예. 그래서 약간 뭐 새로운 트렌드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불교가 그러면 유럽에는 어느 정도 전파가 돼 있을까요? 예. 없습니다. 한국 불교는 중국이라든가 일본 분교의 아류 정도로 지부가 되어 있습니다. 인상적인 활동을 하셨던 스님이나 그런 감동을 준 스님도 이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의 초창기에 여러 사찰이 유럽 진출을 꾀했지만 대부분 이제 교민들 중심으로만 됐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많이 퍼져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요건 제가 이제 보고서 재밌어서 한번 갖고 왔는데요. 독일은 그 종교 수업이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필수 수업입니다. 독일 헌법에 반드시 종교 수업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종교 수업은 뭘 받느냐? 당연히 그 신자가 많은 숫자의 강의를 배정을 합니다. 그게 기독교와 카톨릭과 그다음에 베를린 같은 경우는 이슬람까지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독일 독일은 아니지만 몇몇 주에서는 이 불교도 선택 과목으로서 교과목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베를린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수강할 숫자가 많지는 않다 할지라도 이분들을 지도할 지도 교수가 없습니다. 강의는 개설했어도. 예. 그러니까 이것도 참 안타까운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미국은 오히려 조금 이 포교에 공헌한 스님들이 있습니다. 뭐 서경보 스님이라든가 그때 우리가 유명한 그 뭐 만행에서 그 하버드까지인가요? 그 했었던 현각 스님. 이 이제 승산 스님이 이제 하버드에서 강연하는 거 보고서 거기에 심취하셔 가지고 출가하셨던 것처럼 현각 스님이라든가 또 뭐 어쨌든 해민 스님도 계셨었고 이렇게 미국 쪽은 그래도 포교 활동하셨던 우리 큰 스님들이 계신데 유럽은 없습니다. 유럽은. 이게 많이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 현각 스님이 독일 레겐스부르크에서 현재 조그마한 이제 선방을 하나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불교 또는 불교가 유럽에 전파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당연히 한국 불교가 먼저 발전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 한국 불교 관련된 많은 이 콘텐츠들이 그 유럽 언어로 좀 번역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요거는 제가 꼭 좀 말하고 싶었던 건데 제가 독일서 공부할 때 참 신부님들이 많이 유학을 오셨습니다. 한국에서는 보니까 어떤 시스템이냐면 수능 점수가 되게 뛰어난 이 신부님들을 처음부터 교수 요원으로 키웁니다. 그래서 졸업과 동시에 바로 유럽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학위를 받고 오자마자 바로 카톨릭대 교수 요원으로 심습니다. 이분들은 유럽 그 카톨릭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카톨릭도 전파를 합니다. 예. 심지어 바티칸 성당 한번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김대건 신부 그 상까지 있습니다. 그게 한국 카톨릭의 위상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떠냐? 우리 조계종은 과연 스님들을 파견하는가? 제가 한 분 뵀었습니다. 영공 스님이라고. 제가 그 독일 파이북에서 공부할 때 그 유학생 불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게 법문을 좀 해줄 수 있는 스님을 모셨으면 좋겠는데 없어 가지고 능인선언에 정각 스님이 그때 그 법문을 올려 놓으셨거든요. 그거 다운 받아 가지고 같이 듣고 그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마침 프랑크푸르트에서 종교학을 공부하시는 영공 스님이 계셨는데 그분을 모셔 가지고 저희가 한번 그 법문 듣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냥 개인이 오셔 가지고 하셨던 겁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도 좀 종단에서 어 유학생 승려를 좀 육성을 해서 그래서 우리 불교도 좀 알리고 하는 모습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